안녕하세요. 오늘 미국의 발견의 강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미국의 발견의 강의로서 최근에 있었던 두 번의 미국의 탄핵의 역사, 미국 대통령은 왜 어떻게 탄핵이 되는가, 이유나 근거, 그리고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한 앞에 두 번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쪽 강의를 아직 시청하시지 않으신 분께서는 시청을 해주시면은 오늘 강의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미국에서 탄핵하면 가장 커다란 그런 대사건으로 남아있는 역사적으로 그런 분이 바로 닉슨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그렇게 탄핵의 직전까지 정치적인 소용돌이와 그 turmoil, 그 대혼란에 국가가 빠져들어가면서 탄핵 직전에 사임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진짜 어떤 대통령이었는가를 살펴보고 그분의 그런 탄핵의 과정이 가진 미국 현대 정치에 대한 그런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이 다음의 강의가 또 뒤따릅니다. 그쪽 강의도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오늘 이렇게 특별히 닉슨 대통령의 여러 가지 업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닉슨 대통령은 그 탄핵의 그 치욕 속에 영원히 묻힌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조차 그다지 커다란 관심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닉슨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역사적인 그 미국 정치사나 대통령사의 커다란 흐름에서 우선 그 대통령직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것이 많이 교육이 되지 않고 대중들은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 닉슨의 그런 대통령으로서 탄핵 직전까지 가고 그 다음에 그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 수치스러웠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단정해서 별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보시면은 닉슨 대통령이 이렇게 사진에서 웃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사람들과의 대화 이런 데에서도 웃기도 잘하고 또 심각하기도 한 그런 두 가지 모습을 가진 그러한 조금은 복잡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라고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여기 지금 저에 관한 간단한 프로파일이 따르고 있고요. 네. 닉슨 대통령의 놀라운 업적들. 이렇게 두 사진 보시면 이렇게, 그렇게, 크게 스마일을 하고 있는, 뭐, 한쪽에는 한국어에는 뭐라고 할지 몰라도 영어로는 이렇게 grin 한다고 grin 이를 드러내고 씩 웃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평생 동안 굉장히 성실하게 뭐를 하면 열심히 하고 학생으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하고 스포츠는 큰 스타는 아니지만 또 굉장히 열심히 스포츠에 또 학교에서 하고 그리고 또 보수적인 그런 공화당으로 정치계의 DNA를 가지고 그렇게 뛰어들었는데 공화당 사람들과 또 다른 민주당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또 정책들을 상당히 추진을 하거나 나중에 다른 공화당 사람들 같으면 거부권을 행사했을 텐데 서명을 하고 했던 그런 뜻밖의 놀라움.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그런 냉전 관계에 아주 그 슈퍼 파워의 또 하나의 국가에서 적이라고 규정을 하고 2차 대전 직후에는 오랜 동안에 미국에서 국내로 하자면은 민방위 훈련처럼 소련이 언제 우리에게 그런 탄도 미사일, 볼리스틱 미사일이나 아니면은 또 핵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겠다 해서 그런 훈련을 했던 그런 제법 되는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과의 데타항트라고 하는 해빙 외교를 하고 그렇게 중국과 외교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고 이런 대단히 놀라운 그리고 소수인종, 여성, 아동, 근로자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또 연장자들, 시니어 시티즌들의 복지 이런 데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소수인종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affirmative action이라고 대개는 65년 무렵에 린든 존슨 대통령이 시작을 했던 그러한 일련의 그런 소수 민족이나 민권 운동과 맞불려서 그분들의 경제적인 또는 노동 현장에
어떠한 조건들, 이런 여러 가지를 뭐 소수인종 학생이 대학을 간다든지 은행에서 론, 그 융자를 받아서 어떤 집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일에서 그 소수인종들에 대한 그런 혜택이나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의 그 전체적인 그런 모습을 affirmative, 긍정적인 액션, 그런 행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단히 예상을 그런 쪽으로 이분이 정책 추진을 할 걸로 공화당 대통령으로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또 놀라운, 그리고 그 정도 또한 대단히 어떤 것들은 성공적이어서 그분의 정책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연장자들의 그런 사회보장, 소셜 시큐리티라고 하는 거, 그거를 물가와 연동을 시킨다든지, 인상을 시킨다든지, 환경보호. 이 환경보호는 기본적으로 오랜 동안에 공화당은 그다지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영역이죠. 그런데 EPA라고 하는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청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정부의 캐비넷 레벨의 그런 기구를 설치해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면서도 워터게이트 스캔들, 이러한 재선을 위한 그러한 불미스러운 그런 방식이 동원이 되고 그걸 은폐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스캔들로 인해서 임기 중에 탄핵 직전에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대통령,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대통령, 치욕적인 대통령으로 대중들이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그 닉슨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는 자수성가한 self-made man이라고 보겠습니다. 대단히 가난하고 그러나 검소하고 성실했던 어린 시절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또 많은 그런 측은지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 농부 일도 하고 뭐 청과 식료품점도 하고 아주 낡은 조그만 음? 그런 주유소를 하나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서 또 지금은 많이 깨끗하고 현대식이 된 그런 편의점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굉장히 그런 열악한 환경에 그 안에서 식료품을 같이 팔고 했던, 그래서 이 어린 아들 리처드는 그렇게 새벽 일찍 그 주유소 식료품 그런 마트에서 팔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장을 보러 가서 그날 또 팔 물건들을 조금 사오고 먼 길을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걸어 다니고 했던 그러한 어린 또는 아주 청소년 시대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개신교의 한 분파인 퀘이커계의 그런 가정에서 대단히 종교적인 퀘이커들이 그런 검소하고 그런 것으로 또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명문 중의 명문 하버드 대학의 입학을 받고도 거기까지 멀리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매사추세츠까지 가서 생활비를 대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집 근처 동네에서 위리어 칼리지라고 하는 자기 종교 또 거기 계열의 학교에서 대단히 이렇게 저렴하게 대학 생활을 했던, 그러다가 듀크 대학도 동부의 명문 대학이죠. 거기 법대를 장학금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러한, 그래서 로이어가 되고 정치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단히 그러한 젊은 시절이나 아니면 나중 성인 시절에도 성실히 일하고 그런 열심, 근면함, hard working 이러한 모습으로 병평이 나 있었고, 또 한쪽으로는 뻥도 좀 있고 그리고 과시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대통령 됐을 때 필요 이상의 의전, 예를 들면은 나팔을 우리 의전대에서 작은 일시적인 잠깐의 이벤트가 있어도 쫙 줄을 서서 나팔을 불어준다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고, 그런 또 상당히 지지 않고
끝까지 어떤 일을 물고 늘어지는 그런 집요함, 그리고 껄껄대고 웃기도 하지만은 뭐 입도 때로는 거칠고 그러나 엄격하기도 했던 그러한 양쪽의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닉슨은 텀블러 토이, 그 오떡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아시죠? 넘겨도 쓰러뜨려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별명을 갖거나, 또는 컴백 키드, 다시 복원을 해서 복구를 해서 옛날에 그런 패배를 딛고 일어서서 돌아오는 그러한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놀라운 정치적인 컴백을 이루었습니다. 1960년에 처음으로 TV라는 매체가 대통령 후보자들 간의 디베이트를 어, 실시간으로 중계를 합니다. 그때 아주 젊고 핸섬했던 존 F 케네디가 이 닉슨을 근소한 차이로 능가해서 선거에서 이기고 이 닉슨이 패배를 하는 것이죠.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0.1% 정도의 차이인데요. 정확하게는 아마 0. 이 반올림하는 수에 따라 다른데 0.17% 정도의 차이가 났던 걸로 기억됩니다.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지고서 다시 68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하는, 미국에서는 한 번 기회가 주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같은 당의 동료들이 당신에게는 You had your shot. 당신은 기회가 주어졌었잖아. 그래서 딴 사람을 찾는 것이죠. 1962년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나갔다가 또 패배합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정치계에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정치를 떠나는 발표를 해요. 그러나 68년에 놀라운 그런 컴백을 하는 그러한 닉슨이었죠. 이 68년은, 그러니까 60년에는 아슬아슬하게 졌는데 요번에는 그것보다는 큰 그런 차이로 뭐 압승은 아니에요. 그러나 68년에 그렇게 자기의 그런 입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승리를 하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요. 이때 닉슨이 표현했던 몇 가지 표현들이 주목할 만한 그러한 개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인데 이 시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랭클린 로즈벨트가 있고 트루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가 두 임기 잠깐 들어오고 다시 민주당 케네디가 들어오고 린든 존슨이 있고 그 다음에 야 이거 봐라, 다 북치고 장구치고 요란스러운 이 민주당 사람들이네. 아, 아니에요. 미국 사회는 보수적이고 조용한 사람들이 나를 결국에는 밀어줄 겁니다라고 확신을 했던, 그래서 닉슨이 silent majority, 조용한 다수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지지, 나를 믿고 지지해준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 관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대학가가 젊은이들이 정부가 속이고 있다. 베트남 전쟁 1955년부터 미국이 참전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를 거의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부가 입 다물고 있어서. 그래서 젊은이들이 대학가에서 아니면 대도시들에서 그렇게 시위를 하고 국기를 불태우고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는데요. 이제 우리가 당당한 미국으로서의 슈퍼파워지만은 명예를 지키면서 평화롭게 여기서 물러서자. 그래서 Peace with Honor라는 베트남 전쟁에 관련한 그런 구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란 벅적, 시끌벅적, 노동자들은, 근로자들은 아우성치고 민권운동 한다고 굉장히 사회가 시끄럽고, 여기에 우리가 보수적인 law and order, 법과 질서, 라는 그런 표현이 또다시 미국에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중요한 정치적인 개념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닉슨이 드디어 미국 사회를 레이건보다 앞서서 우 right turn, 우회전을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러한 시작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다가 4년 후에 두 번째 재선에서는 미국 역사상 이걸 어떻게 측정하느냐의 방식에 따라서 뭐 그 popular vote, 국민 투표를 기준으로 셀 것이냐, electoral vote로 셀 것이냐, 제3당이 있었느냐,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봐도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것만이 최고의 그 압승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거를 지적하기는 힘들어요. 그래도 미국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영어로 산사태가 허물어지는 식의 그 표현이죠. landslide. 그런 압도적인 그 투표 선거의 압승인데요. 미국 최대 규모의 그 압승 세 선거 중에 하나가 1972년에 닉슨의 당선입니다. 국민 투표를 60.7%, 그리고 민주당은 37.5%. 닉슨은 선거인 단표 520표, 그리고 민주당의 조지 머거번은 17표. 엄청난 대승이죠. 네. 이 압승의 배경에는 그 소련과, 그 당시에는 러시아가 아니라 이제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이었죠. 그리고 중국과의 해빙 그런 또는 외교 복원, 이러한 국제적인 지형도를 바꿔놨다. 그래서 냉전 시대이지만 이제 평화의 그런 해빙의 무드로 세계가 다시 새로운 세계로 열리는 그러한 기여가 긍정적인 그런 사회 심리, 국민 심리로 작용을 했고요. 경제가 요동을 치고 인플레이션이 하늘을 치솟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가 비교적 안정이 되고 사회도 안정이 되고 그런 모습이 반영이 된 72년의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는 이 재선을 할 때 그냥 있어도 재선을 할 명백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대선에 극히 잘못된 생각이 좀도둑처럼 작은 사건을 시작해서 그걸 은폐하는 과정에서 너무 커다란 대통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행위가 나중에는 대법원 사건까지 올라가면서 탄핵 직전에서 이제 사임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임을 하고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바로 승계하면서 곧바로 닉슨을罷면을 해준 그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건강한 보수들까지 용납할 수 없다고 보았던 그런 상황으로 그 치욕스럽게 그 대통령 그 화이트하우스를 떠난 그런 일이었죠. 예, 외교 관계, 국제 관계. 닉슨 하면은 이쪽이 그래도 가장 커다란 국내의 그런 놀라운 업적보다도 더욱 현저한 이거는 완전히 획기적인 세계를 보는 그런 시각, 패러다임, 하나의 관점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변화를 가져와서 닉슨에 대한 어떤 지도력,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capacity, 그런 역량을 보는 아주 긍정적인 그러한 영역이 됩니다. 첫 번째로 미국과 중국의 그런 관계 복원. 1971년에 그렇게 기습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미중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고 25년 만입니다. 미국의 그런 지정학적인 또 외교적인 세계의 그런 지정학 지도에서 그런 다시 우위를 확보하는 그러면서 중국을 세계 경제의 틀 안에 통합시켜서 중국 또한 경제적으로 승승장구의 길을 곧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소련, 그 소비에트 유니언과의 데이터한트, DTNTE로 불리는 그러한 해빙 외교 그런 무드, 냉전에서 평화 공존을 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전략 무기, SALT,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라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했던 그런 성취죠. 양국이 무기 경쟁에서 언제 서로가 핵폭탄을 사용해서 서로에게 미사일로 날릴지 불안하던 시대에 탄도미사일 제한하는 거, 그리고 핵 전쟁의 그런 분위기, 위험 감소, 무기 경쟁, arms race라고 하는 거를 서로가 제한하는 그러한 커브에 들어가서 그러한 데이터 헌트 무드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베트남 전쟁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때로는 그 무력 충돌이 경찰과 학생들 간에 벌어지고 했던 이 베트남 전쟁을 우리가 거기에서 현지인들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운명을 열도록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베트남 전쟁의 Vietnamization of the Vietnam War 이런 표현입니다. 베트남 전쟁의 베트남화 그들에게 맡기자. 그래서
결국에는 73년에 임기 중에 Paris Peace Accords라고 파리 평화 협정인데요. 결국에는 2년 후에나 완전한 무력 그런 충돌이 종결이 됩니다. 그거는 사이공이 그 당시 공산 그 호치민의 공산 통일이 이루어짐으로써 미국이 완전 철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국내적으로는 그런 베트남 전쟁을 이제는 더 이상 떠맡지 않는다라는 그런 홀가분한 그런 내적으로는 그런 국내의 여러 가지 소요나 그런 충돌, 권력과 행정부와 대학생, 학생들, 시민들 간의 그런 충돌 이런 것들이 이제 잠잠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소련과 그런 과학기술, 무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민감한 그런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요. 아폴로 11호가 69년에 달에 착륙함으로써 미국이 그러한 스페이스 레이스, 우주의 그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그런 미국인들에게는 긍정적인 사건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죠. 이것은 참고로 1957년에 소련이 스푸트닉이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먼저 우주로 쏘았습니다. 그것이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거 우리가 소련에게 이제 공격당하고 주도권을 과학 수학 교육에서부터 이미 쥐고 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그렇게 과학 수학 교육에 열을 올리게 된 그 동기가 돼 있죠. 그것이 순수한 과학이나 수학을 뭐 진리를 추구하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소련에게 크게 당한다 어느 날. 그런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 어폴로 11이 달착력을 함으로써 미국인들이 상당히 그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되찾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는 국내 정책의 변화입니다. 많은 공화당 대통령들은 국민의 그 건강이랄지 복지라든지 시빌 라이츠 민권은 꼭 흑인이나 소수 인종이 아니어도 민권이 관련되거든요. 아이들의 그런 복지라든지 장애인, 여성 이런 영역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지하고 개입에 나섰던 닉슨 대통령. 그리고 환경이라고 하는 거, 직업병 이런 데에 또 굉장히 커다란 그 관심과 지지를 했던 대통령입니다. 첫 번째로 민권이 확대됩니다. 그중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긍정적 행동이라는 정부의 소수 인종의 그런 경제적인 또는 다른 고용, 정치적인, 교육, 금융 이런 데에서의 기회를 더 확대시키는 그 affirmative action이라는 연방 정부의 정책 패키지를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학교, 직장에서의 소수 인종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고 그들의 경제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 플랜이라고 1969년에는 닉슨의 그런 뭐 발상 개념이에요. 연방 정부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계약을 수주를 하고 정부에 납품을 하거나 어떤 공사를 하거나 이런 기업들은 그런 고용인들은 소수 인종을 어느 퍼센트를 고용해야 된다. 물론 그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이것이 최초의 연방에서 직업과 관련해서 레이셜 쿼어타라고 그 레이스별의 그런 소수 인종들에게 할당된 그 비율을 갖다가 정해서 지원을 하는 그러한 것을 굉장히 뜻밖의 놀라운 그런 진보적인 그런 변화이죠. 그리고 1972년에 Civil Rights Act 가장 커다란 근데 현대의 그 민권운동은 64년에 Civil Rights Act인데요. 지금 8년 후에 이것을 개정해서 고용, 취업과 교육 분야에서 차별 금지 영역이 확대됩니다.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 또 EEOC라고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연방정부의 소수 인종 차별 금지 고용 관계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동등한 그런 고용의 기회를 보장하는 연방정부의 그런 위원회다. 이것을 설립해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1970년에 1965년에 Voting Rights Act 그 투표권에 관한
그런 차별금지법을 70년에 익스텐션, 그 연장이라고 하는 확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흑인의 투표를 방해하는, 특히 미국 남부에서의 그런 차별이 있죠. 너 투표하려면 세금 내야 돼. 그래서 투표세를 흑인에게 부과한다든지, 또 grandfather clause라고 흑인이 투표하려고 하면 너의 할아버지가 투표를 한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돼. 그런데 할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그 투표를 할 수 있었겠어요? 지금 시대의 사람들도 지금 투표를, 유권자 등록도 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방해의 그런 작전이나 그런 주의 법들을 만들어서 이걸 방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Voting Rights Act를 익스텐션 확대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인종을 통합하게 해야 됩니다. 흑인 아이들이 그렇게 통합이 되고, 그리고 버싱이라고, 이 동네는 예를 들면은 흑인 아이들이 많은데 저쪽 동네는 흑인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떤 때는 이 학생을 그 학교까지 버스로 데려다 주고 데려옵니다. 버스로 인제 이동을 해 주고 집 쪽으로 오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스쿨 버싱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거를 시행하라는, 그리고 이것이 더 활발하게 되도록 연방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법을 따르게끔 그 학교를 후원을 하고 하는, 그래서 흑인화 애들과 학생들의 통합률, 그리고 그 백인 중심의 학교에 입학하는 율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종 통합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시킨 대단히 중요한 입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법의 중요한 그 리더는 아니었지만은 공화당 대통령으로는 거부할 걸로 보였는데, 이 장애인 차별 금지 73년에 Rehabilitation Act라고요. 이거는 이제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도 누구나 여기 장애인이면 해당이 되는 그러한 법안이죠. 그래서 직업의 재활과 장애인이 혼자 살 수 있게, 예를 들면 혼자 살기에는 이 집의 구조가 달라져야 된다, 화장실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그런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해 주는, 이것이 1990년에는 ADA라고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장애를 가진 미국인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고 하는, 1990년에 더 규모가 크고 더 센 법안이 통과합니다. 그거의 기본 틀이 바로 닉슨이 서명한 이 Rehabilitation Act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성의 권리, 본인은 절대로 페미니스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의 요구들을 보면서 다른 공화당의 사람들이나 유권자들이나 의원들 아니면 정치인들의 예상을 뒤엎고 여기에 지지하고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법안 중에 하나였던 소위 타이틀 9이라고 하는 법안인데요. 여기서는 교육 체육 분야의 성차별이 금지되는 아주 중요한 입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기 남자애들은 미식축구 하려고 학교에서 예를 들면은 1년에 100만 달러를 사용하는데, 그러나 여학생들은 수영이나 뭐 트랙 달리기를 하는데도 한 푼도 학교에서 지원금이 없어서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법정으로 제소가 되고 투쟁을 하게 되고 하면서 이 타이틀 9이라는 게 어, 입법이 되는데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서명하게 됩니다. 닉슨이. 이것이 이제 여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교육을 하고, 우리 여학생들이 어떤 뭐 연구를 하는데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 지원이 없다. 남학생은 지원한다. 이런 것들이 여성의 취업, 여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졸업장을 가지고 전문적인 직업에 들어가고 여성의 그런 경제적이고 법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사고를 이렇게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ERA라고 Equal Rights Amendment입니다. 헌법에 여성의 권한을 남자와 동등한 권한을 갖게 하는 그러한 법, 헌법 개정을 지지하고 나선 거죠. 이 헌법 개정은 1972년에 닉슨 재임 중에 의회를 통과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헌법 개정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과정을 갖고 있어요. 다른 기회에 자세하게 강의할 그런 기회가 곧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전 50개 주에 4분의 3개 주 이상이 주에서 이주를 해줘야 되는데 영어로 ratify, state ratification 그 38개 주의 그 장벽을 넘지 못하고 계속 추진할 동력은 떨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흐지부지하게 되는 그런 운명이 된 아쉬운 그런 법인데요. 나중에는 또 여성들이 뭔가 이거에 위험성을 또 탐지하고 반대하는 여성 그룹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여자도 그럼 군대 가야 돼? 여자도 뭐 해야 돼? 그렇게 되면 여자에게 위험한 안 좋은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런 ERA, 완전한 여성의 그 남성과의 그 평등을 이루는데 여러 방향에서 나중에 새로운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실현을 하지 못한 경우이죠. 그리고 닉슨이 연방 정부에서 여성의 고위 관리를 최대한의 수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Department of Labor, 이 노동부에 Women's Bureau라고 하는 여성국이 있는데요. 이 여성국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또 여성의 근로 기회를 확대해주고 여성의 근로 조건, 환경을 향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뜻밖의, 본인은 그렇게 페미니즘적인 그런 지지나 그런 것을 평소에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입법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서 요 전에 민주당보다 오히려 이거는 내가 좀 세게 나가볼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60년대, 70년대, 60년대 중후반부터 여성의 그 페미니즘적인 적극적인 법적 투쟁, 정치적인 활동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그때 닉슨이 뜻밖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렇게 기회를 한 시리로 한 그러한 공화당 대통령이었다 하고 그렇게 진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무쪼록 닉슨은 그렇게 여성의 권리나 이런 평등에 대해서 지지하는, 옹호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children, 아동의 복지가 향상이 됩니다. 여기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이라고 SSI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소득자와 장애 아동들에게 재정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헤드스타트라고 하는 아동들이 미국에서 킨더가르튼이나 이 데이케어 이런 데이스쿨 같은 게 프라이머리 케어 이런 스쿨들이 뭐 유치원이나 그 전에 가는 학교들이 다 사적인 그러한 준 교육 또 그런 보육 그런 시설이었기 때문에 부모가 경제 능력이 있을 때만 아이를 보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소수인종이나 또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헤드스타트는 남보다 먼저 머리에 발동을 걸어준다. 남보다 먼저 선행 학습이나 공부를 해서 어떤 지적인 능력을 키워주고 하는 그런 교육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더욱더 확대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1946년부터 2차 대전 직후부터 시작이 되었던 내셔널 스쿨 런치 프로그램을 이게 이제 브렉퍼스트까지 확대가 되거든요. 이것을 확대하는 그러한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게 학생들에게 그 무료 급식을 확대하는 새로운 확장 법안에 어, 서명을 하고 추진을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그 사람들이 대개는 이 환경에 대해서 그 당시는 우리가 지금 더 산업화되기도 바쁘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 그리고 그런 프라이스나 가격이라든지 많은 효율성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다. 비용이 너무 든다. 여러 가지 이유로 환경의 보호에 굉장히 미온적이거나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 특히 많은데요. 뜻밖의 또 EPA라고 하는 Environmental Protection Initiatives라고 하는 그러한 커다란 정책적인 틀 안에서 EPA 그 에이전시를 설립합니다. 1970년에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기능을 하는 그러한 기관들이고 입법인데요. Clean Air Act
그 대기 오염을 줄이는 그런 법안 70년에, 그리고 멸종 위기 종 Endangered Species Act라고 그 멸종 위기 종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법안을 또 리드하거나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오염을 감소시키고 천연 자원, 그 내추럴 리소스를 그렇게 보호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그 EPA이죠? 네. 그것을 크게 지지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EPA에서 그 선전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또 돌보는 그러한 입법과 그런 에이전시, 그러한 정부 기관을 설립해서 추진합니다. 1971년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병이 있다. 내가 석탄 광해에서 일을 한다. 아니면 빵을 가지고 밀가루로 직업을 한다. 그러면 허파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게 드러나요. 그리고 직장에서 많이 사고 난다, 다친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직업안전건강국이라고 OSHA라는 그러한 연방 직업건강안전청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고 그러한 환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그리고 직업병에서 직업 환경에서 사고가 나거나 건강을 위협하는 건강에 손상이 오면 그것은 이제는 고용자의 책임이라는 명백한 연방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세웁니다. 대단히 공화당 대통령으로서는 뜻밖의 그런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죠. 그리고 National Institute, 그 다음에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그거를 연구하는 기관을 또 만듭니다. 니어시. 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기능하는 EPA도 마찬가지고 그런 연방 행정 그런 기관들인 거죠. 대단한 그 리더십을 가졌던 어떤 대통령이 뭐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렇게 반세기를 계속 이끌고 오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재정이 확보가 되고 그런 경우는 그다지 많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의 복지 영역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것인데 여기에서도 특히 그 1965년에 린든 존슨 대통령이 War on Poverty, 가난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커다란 뉴딜, 1930년대의 그런 로즈웰트 대통령의 총체적인 대규모의 뉴딜만큼은 아니지만은 규모는 좀 작지만은 그런 가난과의 전쟁 선포에서 여러 영역의 정부가 손을 대거든요. 거기에 뭐 버금가는 그러한 복지의 개념을 연방 정책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웰페어, 복지에 대한 개혁은 확대하거나 거기에 적용이 안 됐던 사람들에게, 또 패밀리 어시스턴스 플랜은 아쉽게도 팹이라고 불렸던 것인데 69년에 닉슨이 발의를 했던, 대통령이 법안을 발의를 해서 그 컨그레스에서 소개가 되고 투표에 들어가잖아요. 할 수가 있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정부에서 주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최저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늘날에는 18,000달러 또는 20,000달러에 해당하는 그러한 4인 기준으로 하면 이 정도는 미국인이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야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추진했는데 굉장히 이것도 뜻밖의 그런 일이죠. 공화당 대통령으로는. 의회에서는 흔히 그 많은 공화당의 보수 의원들의 저항으로 실패, 입법화는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닉슨이 추진했던 그런 사회복지 개혁의 한 부분이죠. 그리고 노동자, 근로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복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니멈 웨이지, 그 최소 최저 임금이죠. 그거를 물가에 맞춰서 인상을 하게 되고요. 소셜 시큐리티 어메인먼트라고, 소셜 시큐리티 기본적으로는 65세 되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일종의 연금이자 생활에 대한 지원금인데요. 이것을 그전과 달리, 그전에는 정체되어 있다가 어떻게 뭐 아우성 치면 조금 올라가고, 이제는 그 연해 해마다 물가 상승에 맞춰서 자동 조정되는
그래서 Automatic Cost of Living Adjustment라고 COLA라고 하는 그런 물가 인상에 자동 연동시키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또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의 레이버 유니언, 노동조합이나 이런 걸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근로자들이 사용자 또는 고용주들과 그런 단체적인 협상, 우리말로 하자면 단체 교섭권이라고 할까요? 영어로는 집단적인 그런 협상권,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지하고 나온 또 뜻밖의 공화당 대통령이었습니다. 노사 분쟁에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arbitration, 그런 중재의 역할을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던 대통령입니다. 또 노동자,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는데 Manpower Development and Training Act라고, 이것도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지속이 된 프로그램인데 원래는 케네디가 입법을 했던 62년에 그런 법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변하고 경제의 구조나 미국 사회의 경제적인 업계마다의 그런 전략적인 포지션이 달라지면은 직업을 잃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교육이나 재교육 또는 새로운 교육을 트레이닝 시키고 또 직업을 바꾸는 동안에 몇 달 걸리죠. 예를 들면은 그 생활을 지원해 주는 근로자 지원, 그리고 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라고 세라, CETA, 이 에이전시를 세워서 입법을 이제 그 앞에 그 Manpower Development and Training 이 액트가 확대되는 것을 또 지원해 주고 실제 근로자에게 직업 훈련 제공하고 연방 정부에서는 또 직업을 이분들에게 유리한 그런 직업들을 또 창출하는 것을 그렇게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게 됩니다. 요 세타는 취지는 닉슨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 효력을 발휘한 거는 닉슨이 사임한 이후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revenue sharing이라고, revenue는 정부나 조직이나 기관이나 회사의 수입, 세입입니다. 전체 들어오는 돈, 이거를 share한다. 누구랑 쉐어를 하느냐? 근로자들과 쉐어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무슨 정부의 돈을 노동자, 근로자들과 쉐어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굉장히 좀 결격할 정도로 들릴 수 있는. 근데 이 닉슨이 세운 이 내놓은 개념은 연방 정부에서 또 주나 지방 정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이 가는 경우에 주 정부나 뭐 city 또는 따로 다른 그런 local municipal government라고 그런 지방 정부, 시 정부들은 주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 근로자들이 에게 직업상 직업이 창출돼서 공공사업을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걸 격려하는 그러한 연방정부의 정책, 아,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연방정부의 운영이죠. 그래서 공공사업 직업 창출을 위해서 연방정부의 재원을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그쪽으로 투자할 것. 마치 작은 규모의 뉴딜 정책, 대공황 때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빵 가게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나에게 빵 하나 또 숲 하나 주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 브레드 라인이라고 빵을 얻기 위해서 공짜로 그렇게 줄을 섰던 그 시절에 로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그런 전체의 그런 광범위한 그 프로그램의 일부의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개혁에 물가와 실업이 완화가 되고 그런 임금과 물가가 많이 규제가 되고 좀 기술적인 그러한 영역인데요.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경제 체제, 근본이제를 중심으로 커다란 대규모 그런 경제적인 틀인데요. 그거 대신에 그쪽을 이제 나와서 탄력적인 환율 체제로 수립을 해서 더 융통성이 있고 신축성이 있는 그런 그 전체적인 국가 경제의 컨트롤을 하게 된 대통령입니다. 이 전반적인 그런 닉슨의 대통령으로서의 대자치를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공화당 중에도 공화당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또 그런 DNA와 그런 사고를 가졌던 사람이 결국에는 민주당 같은, 어쩌면 민주당보다 더한 민주당 같은 공화당 대통령 닉슨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했던 면도 있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또한 그렇게 어려운 차일드ಹು드, 유년, 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미국 동료 시민들에 대한 어떤 애정이랄지 측은함 이런 거를 갖고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당시 그런 시대가 소련과 데이트 헌트를 하고 중국과 외교를 복원시키고 그러면서도 격변하는 이런 국제 관계였잖아요. 이게 어떻게 풀려갈지 아직 예측하기 힘드는데 그런 데에서 또 국내 상황 또한 민주당에서는 많은 그런 아직도 젊은이들이 그렇게 캠퍼스 파워, 블랙 파워 그리고 70년대에는 페미니즘이 급속도로 빠른 스피드로 변화해서 여성들의 주장이 세지고 이제는 운동가 여성들뿐만 아니라 가정주부까지 부엌에서 페미니즘을 다 알고 그런 의식이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또 그 전진적인 철수를 하고 굉장히 국내 국제적으로 격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뜻밖의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과감한 그런 업적들을 남긴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의 탑5, 대개 미국에서 탑4를 얘기하자면은 시대적으로 보면은 조지 워싱턴, 타머스 제퍼슨, 에이브럼 링컨, 그리고 20세기의 로즈벨트. 그 다음에 또 일부가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지만 존 F 케네디 이런 사람들을 탑 티어의 최고 상위의 훌륭한 대통령으로 꼽는데 그 바로 다음에 굿 프레지던스의 그 틀 안에는 이 닉슨은 분명히 업적을 보면은 발자취를 보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미국 국민들은 닉슨의 업적들을 그다지 쳐다보거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국 국민들은 거짓말하고 감추고 속이는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워터게이트 스캔들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닉슨을 아직도 최악의 대통령, 가장 수치스러운 대통령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훌륭한 업적이나 능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대통령보다는 정직한 대통령, 평범한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이 바로 그런 면에서 크게 성공한 대통령이죠. 대학 졸업장도 없는 현대 미국에서 유일한 대통령. 모든 일은 다 실패했던 대통령. 알고 처음에는 다 미웠었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 평범한 사람으로 The greatest common man. 가장 위대한 평범한 사람 아니야? 하고 그렇게 극찬을 하는 시민들까지 나온 그러한 트루먼 대통령이죠. 나 미국 국민들은 닉슨을 아직도 그렇게 최악의 대통령, 가장 수치스러운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아마 영원히 그렇게 기억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여기 오늘 강의 미국 대통령 탄핵 3이죠. 네, 이거 아니라 네, 미국 대통령들 중에 그렇게 탄핵의 언저리까지 갔거나 탄핵을 실제로 겪었던 대통령들 중에 닉슨에 대해서 닉슨의 탄핵의 그런 직전까지 갔던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을 헌법적인 그러한 또는 정치적인 또는 이 정치 사회학적인 어떤 이론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가장 많이 비중이 있는 그런 뭐 안 좋은 의미로 그러한 음? 중요한 일대 사건이 가장 중요한 탄핵 사건이 바로 닉슨입니다. 물론 탄핵 그 영어로 임피치먼트까지는 가지 않았고 사임을 했지만 그 강의가 이제 다음 강의입니다. 그죠? 강의도 기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